책을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데 뭔가 빠진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빠진 고리를 제가 채워드리면. 안녕하세요, 아빠이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저의 근황은 영상 맨 마지막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책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유용한 책인 것은 맞아요. 좋은 책인 것도 맞고, 근데 비판 또한 많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서점 자주 가는 편인데요, 지금까지 저는 이 책을 떠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너무 상업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을 떠들어 보면 나는 이 마케터한테 진 것이다, 이 마케팅에 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집지를 않았어요. 미움받을 용기,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제목이 이 책 전체의 그냥 내용일 것만 같아서, 그런 책 많잖아요. 그냥 제목이 책의 전부인 그런 책들도 많기 때문에 낚일 것 같아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유튜버 분께서 자기는 재밌게 봤다고 하셔서 책을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데 뭔가 빠진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빠진 고리를 제가 채워드리면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흔하디 흔한 힐링 책이 아니더라고요. 난 미움받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으니까, 넌 소중한 존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흔한 내용이 전혀 아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 읽어보니까 힐링 책이 아니라 뚝배기 깨는 책이었더라고요. 옛날 책들 보면 개인의 노력을 강조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트렌드가 바뀌어서 네 인생이 괴로운 건 네 탓이 아니다, 다 사회 탓이다, 이런 주장도 사실 힘이 많이 실려 있어요. 어떤 기사의 댓글이나 커뮤니티의 댓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쪽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은 철저하게 네 인생 괴로운 건 다 네 탓이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게 자기계발서는 아니지만은 자기계발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다 내 탓으로 돌리냐, 듣기 싫다. 하지만 사회를 바꾸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나 자신을 바꾸기를, 개인을 바꾸기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을 돌려서 말하는 책들도 많은데 이건 아닙니다. 다이렉트하게 갑니다. 다 네 탓이다, 다 내 탓이다. 그렇게 인생의 책임을 다 오롯하게 온전히 개인한테 돌리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거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에요. 미움받을 용기만 보면 또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책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다 사서 읽지 않았고 밀리의 서재에 이 책들이 다 있더라고요. 구독형 전자책인데 요즘 보고 깜짝 놀라고 있어요. 생각보다 책이 너무 많고 서점에 가지 않고 구매 과정, 그러니까 결제 과정 없이도 바로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내 인생이 불만스러운 이유는 부모 탓도 사회 탓도 내 유전자 탓도 아니고, 낮은 IQ도 빈약한 인맥도 야당 때문도 여당 때문도 미국, 중국, 일본 때문도 아니다, 다 내 탓이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제일 중요한 용기예요. 용기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지만 제일 어려운 용기가 바로 이 용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내가 100%가 아니라도 제일 중요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자, 그렇게 내 인생의 책임을 나로 돌리겠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면 바로 찾아오는 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남 탓을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 탓, 사회 탓, 친구 탓. 사람은 굉장히 자주 자기 기만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열등감을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등감이 없는 척 살아서는 안 되고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곧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 다른 책에 보면은 열등감이 인간의 정신생활을 지배한다. 인간의 정신생활을 지배하면 인간의 정치, 인간의 역사까지 지배하는 것이 열등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들러는 열등감을 나쁜 뜻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게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괴롭잖아요, 사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쟤는 왜 이렇게 잘할까? 질투난다. 이런 것들은 열등 컴플렉스라고 구분을 따로 했는데요. 저는 이걸 구분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에서는 일단 구분하지 않고 넘어가고, 이것은 마지막 뒤에 가서 해결되도록 제가 한번 빌드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도 열등감은 그냥 열등 컴플렉스 라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냥 그 뜻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열등 컴플렉스로 인해서 어떤 낮은 자존감도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열등감의 반대말은 우월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난 쟤보단 나,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그걸 나 혼자 느끼면 우월감, 남들이 보면 교만함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사람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러만 이런 얘기를 했느냐? 많은 책들을 보다 보면 깨달음에 관련된 책에서는 이걸 흔히 에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니체는 르상티망이라고 얘기를
얘기를 합니다. 약자가 강자에 대해 갖는 원한, 분노, 질투를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이걸 번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뇌의 대부분이 이런 거죠. 크리스트교에서는 열등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월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는 가끔 하더라고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우월감으로 가고 싶은 욕구를 존경의 욕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열등 컴플렉스와 우월 컴플렉스는 많은 분야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등 컴플렉스와 우월 컴플렉스는 사람에게 무의식 수준에서 열등감을 외면하게 하고 우월감을 느끼려고 만듭니다. 우월감을 느끼게 하려고 해요.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방어기제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기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방어기제가 뭐냐면 여우와 심포도 같은 거예요.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점프했는데 포도에 닿지 못해서 포도를 못 따먹자 저 포도는 실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걸 못 딴 게 아니라 저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안 한 거야 라는 합리화를 하려고 하죠. 그게 방어기제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아들러는 뭐라고 했냐면 마치 키가 작은 사람이 까치발로 걸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의 열등감은 얼마나 만연해 있을까요?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험으로는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어떤 열등감과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고 관찰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굉장히 어떤 인생의 과제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대부분 대화가 비슷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신의 제일 관심사인 거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제가 많이 들어가 보는데 많이 가진 자에 대한 부러움이나 시기, 또 정치적 올바름, 도덕적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열등 컴플렉스와 우월 컴플렉스를 보는 것인데요. 사람을 만나도 거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 교만함이 인간 세상을 지배한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많고 흔해요. 종교나 철학책들 말고 그냥 소설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 작가는 무라카미 하루키인데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맨 처음 썼던 소설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젠가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겁을 집어먹고 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는 영원히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있지. 모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달은 사람은 아주 조금이라도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해. 신용만이라도 좋아. 이게 바로 거의 모든 사람은 우월 컴플렉스와 열등 컴플렉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문장이죠. 주인공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해주지 않을래?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 열등감과 교만함을 왔다 갔다 하면 마지막에 그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일까요? 인생의 의미가 그게 다일까요?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 많은 돈, 큰 인기. 그러면 된 건가? 자, 그럼 해결책은 뭐냐? 책의 뒷부분에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냥 그것만 읽어서는 그냥 공자님 말씀처럼 느껴져요.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인정 욕구를 부정해라.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하지 마라. 그리고 행복이란 남에게 공헌하는 것이다. 공동체에 공헌하는 것이다.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남을 믿고 타자 공헌, 남에게 공동체에 공헌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돼요. 아셨죠? 이제부터 할 수 있죠? 화이팅! 이게 맘대로 됩니까? 아들러의 해결책에는 하우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가 없어요. 그게 바로 아들러 심리학에 빠진 골입니다. 하우가 빠진 것은 아들러뿐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 철학 이런 데서 하우, 어떻게가 잘 안 알려줘요. 어떻게를. 그게 빈약해요, 다들. 자, 일단 주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타자 공헌이 행복의 실체이다라는 말은 낮은 정신 수준에서도 되게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실용적 관점에서 타자 공헌을 하다 보면 삶의 의미를 느낀다. 왜냐? 남을 많이 돕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기도 하니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뭔가 불행함을 좀 느끼잖아요. 삶의 의미도 느껴지지 않고요. 자, 그다음 철학적 관점에서 사람은 사회적 존재니까 서로 돕는 게 의미가 또 뭐 있겠죠. 근데 이제 저의 관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저는. 자, 저는 타자 공헌하는 그런 행동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타자 공헌이 가능한 어떤 뇌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먼저고, 타자 공헌을 하는 행동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절로 따라오는 것. 그게 대부분의 종교나 깨달음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정신 수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수준에서는 아들러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잘 수긍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인정 욕구를 부정해라. 내가
자기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우월하고 싶은 욕구를 부정하라는 거는 정신과에서 말하는 억압이나 억제예요. 억제. 이것은 모든 정신병리의 시작이에요. 내가 가진 욕구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인지를 해야지 부정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행복이란 공헌감이다. 공동체에 공헌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했는데, 자, 남을 조건 없이 잘 도와주면 뭐가 되죠? 호구가 되죠. 호구. 21세기 한국에서는 왜 공헌하는 게 행복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한다면 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어요? 정말 필요한데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게 있나요? 그러면 역시 돈 많이 번 사람이 행복한 건가?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들러는 이런 수준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정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정신상태가 되라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자, 행복이란 공헌감이다. 요게 저는 굳이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 싶어요. 행복이란 공헌감이다 라기보다 그냥 타자에 공헌하는 그런 삶은 의미 있는 삶이다. 우리는 행복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살자 라고 하면 그냥 충분히 말이 다 통하는데, 굳이 왜 행복이라는 단어를 오염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는 단어를 자꾸 다른 뜻으로 쓰자고 하거나 새 단어를 만들 때에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은 저절로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정신상태에 도달해라 라는 뜻인 거죠. 하지만 역시 빠진 고리는 how, 어떻게 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인정욕구를 부정하고 자신을 수용하고 남들에게 공헌하고 이런 게, 이게 나 자신의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려는 자기 기만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게 다 내 삶의 보람이야? 이런 게 진짜 타자 공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어기제, 기제인지 어떻게 압니까? 자신에게 인정욕구, 열등감, 우월감, 교만함이 있다는 걸 부정하고 자신이 이런 식으로 진실을 되게 살고 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거고요. 종교단체에 가봐도 실제 깨달은 사람보다 깨달은 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고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깨달았다, 깨달은 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자, 그리고 빠지기 쉬운 함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과지 수행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를 통해서 뭔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방법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결과. 높은 정신 수준이 된 결과로서 이렇게 당연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들러 말고도 아들러와 비슷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들러는 공동체 감각을 가져라. 그럼 자동으로 타자 공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칸트는 도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마음속에 빛나는 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공자는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자는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인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크리스트교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이며 사랑으로 가득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라고 해도 되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해도 됩니다. 메슬로에서는 이것을 이룬 사람을 자아실현자라고 했고요. 칼 로저스는 참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다른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느꼈던 것이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 깨달음 서적에서 흔히 말하는 에고, 니체의 르상티망, 불교에서 번뇌, 기독교의 교만, 심리학자 메슬로의 존경의 욕구,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좋은 상태로 넘어갈 때 다 다른 얘기일까요? 인간의 고민이란 것이 분파마다 다 다른 걸까요? 종교인이 말하는 인간의 고민, 철학자가 말하는 인간의 고민, 심리학자가 말하는 인간의 고민이 정말로 다 다른 걸까요?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인간의 괴로운 상태, 왜 괴로운가? 그리고 해결된 상태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말은 다르지만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종교인,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름을 딱히 붙이기가 어려워서 그냥 높은 정신 수준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뭐 깨달음이니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거창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들러가 말하는 깨달음? 깨달음 말고 높은 정신 수준이란 공동체 감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들러 삶의 의미라는 책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공동체 감각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말한 것입니다. 공동체 감각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없다. 인도주의, 이상적자, 협력, 공생정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중요하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동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긴다고 해요. 공동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과제에 대한 두려움, 망설임, 회피가 생긴다고 해요. 즉 별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공동체 감각, 뭐 번역에 따라서 공동체 감정이라고도 하는데 공동체 감각을 키우는 것이다. 네, 모든 것의 해결책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책들을 뒤져보니까 아들러가 말하는 공동체 감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좀 더 부연 설명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삶의 의미를 묻는 일은 인간과 우주의 연관관계에 주목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냐 할 때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통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원의 관점에서 옳은 것만이 옳은 것이다. 자,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공동체 감정이란 인류 진화의 마지막이다. 우리가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공동체 감정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 경지가 되면 카인의 질문, 제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아들러의 사상은 심리학인가요? 철학인가요? 종교인가요? 이제 모호하죠? 이게 바로 아들러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에서 화자가 철학자거든요. 그리스 철학을 연구한 철학자가 화자가 돼서 얘기를 해요. 나는 평생 철학을 공부했는데 아들러 심리학에 엄청 끌렸다네 이러면서요. 공동체 감각을 가지게 되면은 인류, 동식물, 심지어 무생물과도 연결된 느낌을 가지게 되고 과거, 미래 이런 시간축도 같이 통합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공동체 감각을 가지게 되면 열등감도 사라지고 우월감을 과시할 필요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을 친구로 여기게 되고 당연히 그렇겠죠. 무생물도 연결된 느낌을 가지는데 모든 사람이야. 당연히 친구로 가지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 드디어 나의 집착에서 벗어난 관심사가 이제 내가 아닙니다. 타인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궁금해지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돕고 싶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든 생명에 대한 진짜 친절인 거죠. 자, 드디어 어떻게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도달할 수 있냐? 아들러 심리학 책에는 어떻게가 안 나오기는 해요. 이게 핵심임에도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많은 깨달음 책, 어떤 뭐 종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상태가 좋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좋다는 거를 설득했으면 어떻게 가는지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나 할까요? 마치 우리가 뭐 중세시대 때 천문학, 물리학, 화학에 대한 지식이 없듯이 지금 21세기의 현재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 분파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트 교에서의 전승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불교의 전승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화두선도 있고 하지만 윗바사나 명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의 에고를 잘 관찰하라라는 거예요.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관찰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지배적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는. 자, 한국의 정신과 심리학과 유튜브 채널을 잘 보시면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것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세계적인 단체인데 굉장히 높은 정신 수준을 가진 사람이 창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알코올 어너니머스는 특정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믿어요. 그래서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과 접촉을 추구한다. 그리고 기타 도서관과 서점에 가면은 기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깨달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슈나무르티, 에크하르트 톨레, 데이비드 호킨스, 오쇼 라즈니시 이런 사람들이 쓴 수많은 깨달음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추구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써니즈라는 채널이 그나마 진정성 있는 채널이라고 느껴지고 이 채널을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가짜도 되게 많아서요. 그리고 단체 중에서는 마음수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지구전 명상이 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초창기에 20년 전에 마음수련은 진짜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요즘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런데 항상 어떤 높은 정신 수준에 대한 탐구를 하는 단체나 어떤 그룹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축출되고 가짜로 깨달은 사람이 득세를 해서 결국 진짜 깨달은 사람을 배척해서 몰아내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열등과 우월 컴플렉스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다만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제가 어떤 열등감과 교만함을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제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지상에 있다면 저는 1000m 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저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내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나마 저에게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쳐다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열등감을 느끼고 있구나 또는 교만하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명상이 아닐까 싶어요. 나 혼자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제가 뭐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잘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하면서 또는 대화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대화를 곱씹어 보면 내가 아까 열등감을 느꼈구나 또는 교만했구나 라는 거를 안전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방어 기제 없이 자기 기만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은 속여도 나는 속이지 않는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근데 구별이 잘 안 돼요. 내가 기만하고 있는지 진실되게 느끼는 건지 나 스스로도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떤 기준점이 빵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믿고 내 행동을 판단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나를 잘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질투하는 사람의 말에는 단톡방에도 댓글을 잘 안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막 모임에서 웃긴 얘기를 해도 내가 좀 덜 웃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한테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 내가 열등감을 느낄 상황이면 열등감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랑 비슷한 상황,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성별도 비슷하고 내가 배운 것도 비슷한데 얘는 뭐 이만큼 잘 돼, 뭐 병원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렸을 때는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을 수도 있고 이를테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나는 배가 안 아픈 것 같아. 배가 안 아픈 척해. 근데 배가 사람들한테 수용되려면 배가 안 아픈 척은 해야죠. 하지만 나 스스로는 혹시 배가 아픈 것은 아닌가 쳐다봐야죠. 그런데 대부분 나의 어떤 합리화, 아니야 친구가 잘 되면 당연히 축하해줘야지, 무슨 질투야, 무슨 열등감이야 라는 나의 이런 합리화보다는 이런 상황, 친구가 무슨 최우수 논문상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질투를 느낄 상황이라면 실제로 질투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상황을 더 믿습니다. 저는 저의 어떤 이성이나 합리화보다 이런 상황을 더 믿어요. 자, 그리고 아들러는 이런 인정 욕구를 버려라 라고 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열등 우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20대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런 컴플렉스를 해결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단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내 친구들보다 성적을 더 잘 받고 싶기 때문이야 라든지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내 친구들보다 내가 아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잘 벌고 떵떵거리고 싶기 때문이야 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뭐 하는 것은 이성한테 인기가 있고 싶기 때문이야 라든지 패션 이런 거는 나는 자기만족이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임에 가서 더 수용되고 싶다든지 정확히 내가 뭐 때문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찌질한 놈인지, 내가 얼마나 찌질하고 비겁한지 충분히 알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우물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기괴한지 알아내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고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질투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지켜봄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디서 막히느냐? 저의 경우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친하고 싶은데 내 이런 열등감과 질투가 방해를 해요.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생을 갈아 넣었던 행동들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방해한다. 친밀감을 느끼는데, 인티마시를 느끼게 하는데 방해한다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알게 돼야 돼요. 그걸 체득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체감을 하는 게 중요하죠. 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렇게 글씨가 겹쳐버렸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할게요. 지금 녹화를 1시간째 하고 있어가지고. 자, 인정 욕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인정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는 감각,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가, 무엇을 잃어야 하는가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지금 맛없고 쓴 것을 자꾸 먹으려고 할까라는 질문이 스스로 솟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떤 뭐 위대한 구루나 종교 지도자가 야 너 그거 맛없어 먹지마, 야 인정욕구 버려, 뭐 열등감 버려, 남들을 수용해, 너도 수용해, 남들을 도와줘, 이거를 말 그대로 따라가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인생을 진짜 완전 슈퍼 낭비하는 것 뿐이에요. 어떤 자신의 인생의 과제, 지금 내가 가진 컴플렉스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들은 속여도 나는 속이지 않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작은 친절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인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친절, 가짜 친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에게 수용받고 싶어서 하는 친절이 아니라 진짜 친절.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작은 거는, 작은 친절은 할 수 있잖아요. 공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우물가에 있는 어린이를 보면 구해주고 싶지 않겠느냐라고 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친절, 뭐 지나가는데 뭐 문을 잡아주고 싶다든지, 그냥 이게 내가 매너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느껴질 때, 아 내가 이거 조금만 하면 딴 사람이 좀 편할 텐데 라는 거. 이를테면 뭐 야구선수 오타니가 하는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 떨어진 뭐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라도 상관없죠. 아주 작은 친절인데 그게 진짜인 거를 내 마음속에서 발견한다면 그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체험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욕구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자아실현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나의 어떤 열등감, 교만함을 다 쳐다봐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움이 클수록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고통을 많이 겪었을수록 그 능력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정욕구는 조금 사라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작은 친절한 마음도 다시 또 플래시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작은 친절한 마음은 결국 타자공원과 같은 마음이고요. 타자공원의 능력은 내가 처한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는 데서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결국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계속 추구하는 것은 어떤 종교인의 삶이죠. 네. 근데 그런 거 많잖아요. 되게 종교인인데 범죄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계속 높은 정신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은 하지만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때는 되게 높은 정신 수준을 가졌다고 오쇼 라즈니시라는 구루가 있는데, 이분이 한간에는 롤스로이스가 50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급 자동차를 50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깨달았다고 인정받았던 그 사람조차도 열등감,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롤스로이스를 뭐 50대인지 20대인지를 살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다만 아쉬움이 남는 게 있다면, 인정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여기 남에 대한 배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아들러가 공동체 감각으로부터 파생된 것들, 그런 행동, 생각들은 영원하다, 시간을 초월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고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저도 첨언을 하자면, 우리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인정욕구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아닌 거죠. 열등 컴플렉스 때문에 괴로웠던 것, 우월감에 우쭐했던 기억은 사실 인생이 그게 다라면 너무 시시하겠죠. 우리가 진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작은 친절한 마음, 그리고 그걸 실천했던 때, 그리고 그것이 통했던, 그 마음이 통했던 그런 순간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죽음 앞에서 그래 나는 참 잘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서 본 인생의 과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개인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은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아까 아들러가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 우월 컴플렉스에 파묻혀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뭐 낭비라면 낭비인데, 이것을 인사이트 없이 싸우면 인생의 낭비가 되는 거고요. 인사이트를 가지고 싸우면 삶의 투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전에 살아서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이 본질적으로 남들보다 더 낫기 위해서 뿐이었다 라고 하면 과연 죽기 전에 만족스러울까 싶어요. 인간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뭐 사람은 왜 사냐? 행복하려고 삽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행복이라는 말보다 의미 있는 삶이면 삶에 충분한 동기와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러가 자꾸 뭐 행복한 게 타자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뭐 오염시킬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은 행복
행복대로, 의미는 의미대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의미 있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작은 친절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능력을 만들고 또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면 그게 타자 공헌이 되겠죠. 하지만 인간은 계속 쳇바퀴를 돕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 정도는 인간에게 허락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한계였던 거죠. 우리 부모님의 한계였던 거고, 선생님의 한계였던 거고, 나한테 상처 줬던 모든 사람의 한계였던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근황 말씀드리기로 했죠. 제가 클래스 101이라는 동영상 강의 사이트에서 그룹 대화 스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 30강 정도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더라고요. 일주일에 영상을 막 4개씩 만들어야지 되는데, 제가 뭐 하루에 9시간씩 진료하면서 그 영상을 만드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기할까 했는데, 저랑 유튜브 동아리 하는 분들이 용기도 주고 해서 인턴 레지던트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영상을 대본 쓰고 영상 만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뿌듯한데 체력도 너무 저질이 됐고, 살도 많이 쪘고, 뭐 여러 가지. 영상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고 싶었는데 영상을 많이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2달 정도 쉬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뭐 만들까 하다가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미움받을 용기 책을 읽었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다가가려고 하니까 또 두려움이 앞서요. 또 많이 이탈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탈을 했을 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마음껏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